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지난주부터 읽기의 미래라는 주제로 읽기의 첨단에 있는 네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식 구독 서비스 플랫폼 롱블랙을 운영하는 타임앤코의 임미진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임미진 대표님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시다 퇴사 후 구독 서비스 기획자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임미진 대표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책은 무엇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임미진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2021년 구독형 지식 콘텐츠 기업 타임앤코를 설립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스마트폰에서 좋은 글을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타임앤코를 창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생각에서 만들어진 유료 구독 서비스 플랫폼이 롱블랙입니다. 롱블랙은 매일 한 편의 긴 글을 업로드, 구독자의 SNS로 알림을 보내오는데요. 책 한 권보다는 훨씬 가볍고 7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올해로 설립 4주년을 맞이한 롱블랙은 어느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한 미디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글을 읽는 것도 운동처럼 습관이 필요하며 롱블랙은 그런 의미에서 설계한 일종의 습관 형성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는 임미진 대표를 오늘 장강명의 인생책에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네. 한 3년 만인가요? 그러게요. 그때 을지로에서 우리가 맥주를 함께 네. 마셨던 셰익스피어 이름이 약간 변형된 맞아요. 뭐 맥주집에서 재밌게 마셨었는데 그동안 맞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롱블랙 만들고 1년 좀 난짓해서 그때 인터뷰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는 그냥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꾸준하게 그리고 좀 어찌 말하면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것처럼 매일 한 편의 글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보는 이제 그 피드에 롱블랙 뭐 이렇게 뭐 성공 비결, 뭐 임미진 대표 인터뷰 막 이런 거 뜨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면서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모처럼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롱블랙은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아직 성공이라고 하긴 조금 이르고요. 롱블랙 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그거는 내일 다음 회에 여쭤보고 네. 오늘은 인생책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초대 손님에게 인생책을 먼저 3권 혹은 4권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미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캐롤 드웩의 마인드셋, 그리고 미나가와 아키라의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 이렇게 4권을 꼽아주셨어요. 네. 저희는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나머지 책들도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스인 조르바, 남궁인 작가님의 인생책이기도 했는데 대표님한테는 좀 어떤 책이었습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는 제가 읽으면서 와, 나는 먹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 그런 책이었어요. 이건 진짜 먹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니 근데 그 조르바 아마 제 생각에 장강영 작가님도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 조르바가 조롱하는 먹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은 먹물의 반응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거고 약간 또 한 부류는 난 진짜 먹물이구나, 부끄럽다,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 이런데 저는 약간
조르바 좀 이렇게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냥 읽으면서 아, 좋은 책인데 나는 그닥 난 먹물인 게 좋아. 뭐 약간 대표님은 안 그러셨던 건가요? 저는 안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했던 걸 그 조르바한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했던 이유는 제가 롱블랙을 만들 때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감각이었거든요. 감각이 뭐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중앙일보 있을 때 네. 신문사 있을 때 경제산업부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 비즈니스를 이끄는 진짜 핵심적인 요인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네. 감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많은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을 보니까, 네. 피플을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온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꼭 기술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난 그게 감각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지? 감각이 뭐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르바가 굉장히 탁월한 점은 나는 뭐가 좋아? 라는 걸 너무 오감으로 다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그걸 좋아한다고 입 밖으로 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느꼈던 건 그런 사람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낚아채고 그걸 더 파고 들어가서 다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좋지 않아? 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지금의 비즈니스 리더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제가 사실은 그리스인 조르바랑 나머지 세 권은 좀 결이 다르지 않나. 나머지 세 권은 되게 이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일과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하는데 조르바는 좀 그런 거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저희가 또 이제 저는 비즈니스 리더인 적이 없고 리더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했는데 뭐 이렇게 좀 약간 모범생 같은 관리직들을 많이 만났죠. 맞아요. 네. 근데 리더들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야성? 그리고 야생에서 성공하는 거는 모범생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야생에서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각, 야성 이런 네, 맞아요. 것들. 저도 그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지라고 하다가 2010년도 좀 더 됐는데요. 그때쯤에 나는 그걸 감각이라고 부르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네. 사실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학문적인 공부에 잘 맞진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은 접었지만 네. 늘 그 키워드를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르바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두가 이렇게 사실 조르바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잖아요. 저는 네.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 모든 삶에 찬동하지 않지만 적어도 조르바가 그 인생을 즐기고 느끼는 그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는 네. 사실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이게 소위 말하는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롱블랙을 만들 때 하고 싶었던 말인 그거거든요. 공부를 계속한다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의 무기를 쥐게 될까요? 라는 말도 저는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롱블랙을 통해서 네.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조르바 인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저희 남궁인 작가님이 보신 조르바랑 또 다른 관점의 조르바인데 되게 설득됩니다. 대표님의 인생책 중 가장 먼저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책 미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이 책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원래는 이 책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네, 맞아요. 네.
졸업을 같으면 그냥 이 책으로 했을 텐데. 약간 뭐가 염려가 되셔가지고 안 하신 거죠? 아, 네. 아니, 왜냐면 네. 저는 이나무리 가조를 굉장히 존경하고 네. 정말로 대단한 분이잖아요. 네. 그 교세라라는 회사를 이제 정말로 커다란 회사로 키우시고 또 네. 그러고 나서 네. 굉장히 무너져가는 일본의 항공사를 또 맡아서 네. 또 그것도 재건시켜 놓으신 정말 탁월한 경영자.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서 더 좀 존경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신이 경영을 하면서 배운 많은 것들을 정말 수십 권의 책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는 많은 한국의 경영인들도 이분의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이분의 연례 그 강연회를 7년 연속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분의 경영 철학을 많이들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인데요. 네. 제가 이분의 어떤 책들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원래 사업가가 아니었지만 사업가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됐잖아요. 저도. 네. 그래서 늘 이제 사업이란 뭐지, 경영이란 뭐지 늘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지금도 사업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한테 초기에는 정말로 많은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가 가진 자질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좀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던 게 뭐냐면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꼽자면 일이란 영혼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네. 저는 그 말이 저를 좀 많이 붙잡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제 본성을 억눌러야 되는 순간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일, 이해되지 않는데도 설득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이게 나를 수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좀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저도 좀 구시대인인데다가 저의 이제 소설가라는 본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으니까 저의 소명처럼 생각을 하고 그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뭐 제가 겪어야 되는 어떤 뭐 이렇게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죠. 치러야 되는 대가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고 이거를 겪으면서 그래도 그 일이 사랑하고 그 일이 주는 고통도 감내를 하고 가끔은 감사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2020년대에 이런 얘기를 40대 후반에 아저씨가 하면 굉장히 환영받지는 못할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꼰대 그런가요?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펼쳤다가 제가 인생책으로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꼽고 나서, 네. 이제 여기 나와서 읽어야지 하고 다시 봤더니 사실은 네. 이분은 어쨌든, 우리보다 더 과거에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룩하신 분이다 보니까 약간 책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1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가 이런 약간 어떤 굉장히, 높은 목표의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일의 정의 네. 그리고 그 일에 접근해야 되는 태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다만 저는 롱블랙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사업이라는 게 꼭 1등이 되기 위해서 한다거나 큰 어떤 성취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거나 사실 그렇게 여기지는 않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좀 꼽았다가는 전체의 책의 내용에 제가 굉장히 지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됐을 때 어떤 분들은 좀 상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생책이지만 일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한 50분이 아니라 한 150분 정도였으면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네. 다음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미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세 번째 인생책이 캐롤 드웨그의 마인드셋이죠.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마인드셋은 정말 제가 팀원분들한테 다 일독을 권하고 때로는 이제 사서 주기도 하고 네. 저 역시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을 좀 많이 다잡는 데 도움이 됐던 책이고 정말 많은 분들께 좀 권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왜 일하는가와 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스스로 나에게 일이란 뭐고 나는 왜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서 늘
발버둥을 치고 있지? 내가 뭘 찾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지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기자로 제가 15년을 일했는데 마지막 한 5년 정도에 제가 느꼈던 굉장히 큰 갈증. 내가 작년에 나와 크게 다른가? 라는 그 갈증들이 저를 엄청 괴롭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신사업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업을 찾아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영혼의 단련이라는 말도 했었지만 저는 이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게 더 나아지고 싶어서 일을 할 때 약간 저를 가로막는 것들이 뭐지? 라는 것들을 마인드셋을 읽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지라고 했을 때 제가 스스로 계속 내가 탁월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저를 굉장히 발목을 잡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네.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기자들의 회의는 회의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자들은 회의 시간에 협력을 하지 않고 경쟁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주간 발제 회의 뭐 이런 거 하면 저 이거 취재하겠습니다. 이거 취재하겠습니다 하면 뭐 맞아요. 이렇게 근데 팀장이 약간 한정된 예. 지면을 가지고 너 그러면 그게 더 나아. 예를 아, 들면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은 왜 내가 취재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더 나은 아이템인지를 주장하지. 그렇죠. 예를 들면 너 그게 있으니까 내가 그럼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고 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콘테스트죠. 맞아. 네. 우리는 조각보를 만드는 조각들을 내는 거고 그렇죠. 그걸 편집후에서 조각보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회의 시간에 계속해서 내 말이 맞다는 걸 너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 사업이 진척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뭐지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 마음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정 네. 마인드셋 이게 뭐냐면 자신이 탁월하다 또는 잘한다. 나는 우수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 좀 유능한 사람들이라면은 마음속에 다 그게 있고 맞아요. 속으로 좀 있지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쟤보다 더 똑똑한데 맞아요. 증명해 주겠어.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한 발짝 더 나아가지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 초년병일 때거나 아니면 정말 개인으로 일하는 저처럼 이제 뭐 프리랜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겠다 이 마음이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는데 조직을 이루고 뭔가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좀 극복해야 되는 태도군요. 맞아요. 특히 리더가 네. 나 잘났는데 너 내가 이거 잘하는지 몰라? 약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물론 제가 좋은 리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 때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뭘 모르고 있지? 나는 뭘 배워야 되지?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담은 게 바로 마인드셋이라는 책이에요. 아, 저 못 읽어본 책인데 되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인생책 중 세 번째로 캐롤 드웨그의 마인드셋에 대해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할 책은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인데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언제 어떻게 접하셨나요? 저희가 롱블랙 초기에 네. 이 미나가와 아키라, 그러니까 미나 페르호넨이라는 네.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뭐 패션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고 텍스타일 브랜드, 그러니까 이 섬유 브랜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네. 이 브랜드의
를 만드신 미나가와 아키라님이 이 책을 내셨다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 이거는 대표님이 언론사 퇴직하고 나서 창업을 했을 때, 맞아요. 타임앤코를 창업을 했을 때 나온 책이군요. 네, 맞아요. 네. 롱블랙, 아마 저희 롱블랙하고 이 책이 만들어진 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책도 한 4년 전쯤 나온 건가요? 아, 맞아요. 저희가 롱블랙이 2021년 9월에 문을 열었고, 네. 이 책은 22년 1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저희한테 미나가와 아키라를 인터뷰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누군가가 이제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일본에 계시는 미나가와 아키라라는 대표님을 화장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굉장히 큰 참신함을 느꼈어요. 그때 인터뷰를 하고 인생책까지 된 그런 네, 맞아요. 책이군요. 임미진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를 얘기하기 전에 네, 성우 목소리로 책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미진 대표의 인생책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는 패션 라이프스타일 기업 미나 페르호넨 창업자 미나가와 아키라의 삶과 일에 대한 철학을 담은 책입니다. 일본에서 패션을 전공한 미나가와 아키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여행을 하며 많은 영감을 받아 미나 페르호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아키라는 이 책에서 일하는 기쁨,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해나가는 힘, 협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뚜벅뚜벅 자신만의 디자인을 추구해온 장인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미나 페르호넨의 텍스타일 패턴에는 어린 시절 찰흙으로 무언가를 만들던 기억, 육상선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 같은 미나가와 아키라의 추억이 담겨 있다고 하죠. 빠른 소비와 유행을 좇기보다는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100년의 디자인을 추구해온 미나가와 아키라의 이야기가 담긴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 타임앤코 임미진 대표의 인생책입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지식 구독 서비스 플랫폼 롱블랙의 임미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우 목소리로 저희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대표님께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 어떤 책인가요?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는 그 미나 페르호넨이라는 패션 브랜드의 창업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미나 페르호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은지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에요? 저 앞부분 좀 심드렁하게 읽었는데. 네, 제가 우리 네. 작가님께서 앞부분이 좀 심드렁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네. 너무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어떤, 그 앞부분에 이제 이게 책이 자서전, 맞아요. 뭐 에세이랑 자서전 예. 중간 즈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 뭐 육상선수 되려다 못 됐고, 뭐 알고 맞아요. 봤더니 자기가 폐에 종양이 있었고, 뭐 찰흙으로 예, 뭐 맞아요. 붓을 만들고. 이 책의 앞부분이 유치원 때 찰흙굿을 만들면서 놀던 네. 그 기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제가 롱블랙에서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늘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분이 책을 쓴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에요. 저희가 모든 분들을 생애사적으로 좀 인터뷰를 하거든요. 어렸을 네. 때 어디서 자라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네. 어렸을 때는 어떤 걸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약간 이분을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이분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둔 사람이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이분이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나 이분이 만들고 있는 것에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걸 쓰신 걸 보면서 이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면 찰흙 경단을 빚던 그 네. 이야기를 굉장히 세심하게 하시잖아요. 네. 단단한 찰흙 구슬을 만들려고 찰흙을 하다가 모래를 한 겹하고 또 찰흙을 덮고 그 다음에 뭘 바르고 막 네. 이런 얘기를 연탄재를 바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유치원생이 꼬맹이가 맞아요. 구슬치기 할 때 더 단단한 구슬 만들려고 막 연구하고. 네, 맞아요. 네. 자기 저는 구슬은 그래서 남의 구슬 다 깼다고. 네. 근데 그런 묘사를 보고 있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유치원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저는 이제 롬블렛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전하고 싶은 건 아마 배움일 거라 생각해요. 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철학을 배울 수 있지? 근데 제가 늘 우리 에디터들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은 절대 머리로 배우지 않아. 가슴으로 배우는 거야. 그랬을 때, 누군가 인터뷰이에게 인간으로 다가가는 경험을 준다면 그 사람을 저절로 이해하면서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라고 할까? 제가 처음에 이분이 찰흙 구슬을 빚는 유치원생을 만난 것 같은 네. 그 경험에서 이 친구가 달리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부상으로 그만두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에게 냉랭해서 네. 버림받은 막막한 기분이 드는 상황에서 프랑스 여행을 가고 북유럽 여행을 가면서 패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네. 그러게 패션을 시작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참치를 해체하는 일을 네. 하면서 이 회사를 키우는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메나페로넨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는 어느새 저한테는 둘째 문제가 되고 나는 미나페로운을 너무 응원하게 되잖아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하나 했는데 와 이거 본인이 있었구나. 대필 작가가 쓰지 않았구나. 왜 이제 한국에서도 회장님들 자서전 회고록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보면 알잖아요. 이 회장님 어렸을 때부터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네. 싹수가 참 아주 참 훌륭하셨구나. 맞아요. 어느 대필 작가가 얼마 받고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문체가 좀 투박하고 아 진짜 이게 전문 작가가 쓴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느꼈고 약간 제가 이분 어릴 때에서 청년기를 느낄 때 볼 때에는 되게 일관성이 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필 작가가 어떤 사람을 쓸 때에는 나중에 업적에 맞춰가지고 막 어린 때 맞아요. 이야기를 편집을 하는데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네, 모든 게 쓰잖아요. 계획된 것처럼 하는데 이분은 뭐 찰흙구슬 만들었다가 육상선수 하려고 했다가 뭐 대학은 들어갔는데 뭐 계속 뭐 하고 맞고 뭐 그걸 또 되게 뭐 무슨 뭐 이단아라든가 뭐 나는 반항 정신이 투철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려다 보니까 뭐 잘 안 되고 뭐 참으로 한심한 네. 생각이었다라거나 네. 막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네. 별로 없으신. 뭐 연민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역경이라고 과장하지도 않고 그냥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 약간 뭐 그런 투도 있고 조금 이제 좀 양념을 뿌리면 굉장히 역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아버지와의 갈등이라든가. 맞아요. 예, 저는 뭐 특히 미나페르호넨을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만들고 나서 4년 동안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어시장에서 참치를 해체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참치의 살들을 잘 발라내서 버릴 게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천을 재단할 때 버리는 부분이 없도록 재단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어떤 그런 그 마음가짐이 참 아름답다. 제가 앞부분을 볼 때 심드렁하게 보면서도 약간 앞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뒤에서 하는 말을 다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뭐 꾸미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뒤에 가면 약간 좀 이제는 제 그릇으로는 이제 소화하기 힘든 배포를 보여주죠.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줄지 정했고 뭐 정말 회사는- 그건 네. 엄청난 배포예요. 그렇죠. 예. 약간 범인의 도량이 아니구나 하는데 앞부분에서 이 사람은 되게 투박하고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분이네 하고 읽었기 때문에 뒤에도 다 믿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분을 두 차례, 이제 그렇게 2022년 초에 한번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DDP에서 네. 전시를 했어요. 미나 페로닌이. 그때 방한하셨을 때 또 직접 뵙고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네. 두 번이나 뵙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우리 작가님이 느끼신 것처럼 이 사람이 말이 되게 진심이구나. 네. 라는 것들을, 왜냐면 이분이 얼굴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더 소탈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저보다 말 느리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예.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말이 정말 느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소리는 작고 네. 말은 느리고 그리고 되게 수줍어하시고 네. 말씀하실 때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미나가와 아키라 데스.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탈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해도 저는 이제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의 질문이 진짜 오랜 고민에서 쌓여있는 자신의 답이구나. 이미 그 답을 많이 생각해 본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엄청난 내공이 답마다 나와요. 제가 근데 정말 이 무식한 질문인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처럼 궁금증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나 페로네는 유명한 브랜드인가요? 저 패션을 진짜 모르고 오늘도 굿즈 티셔츠 입고 왔는데 일본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브랜드고 한국에서도 미나 페로네 팬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나 페로네를 일본에 갈 때마다 매장을 들러서 물건을 사오시는 한국 팬들도 있고요, 당연히. 이게 기업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막 열광 팬이 많은 그런 브랜드인가요? 사실은 저도 매출액을 찾아봤을 때 네. 매출액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네. 예를 들면 지난번 DDP 전시에서는 루이비통과 협업한 작품도 나왔었고 일본의 가장 유명한 가방 브랜드 중인 하나인 포터 네. 포토와 협업한 콜라보레이션 굿즈도 이번에 나왔을 정도로 네. 정말로 일본의 대표적인 패션 및 텍스타일 브랜드예요. 그리고- 특히 약간 그 상징성이 네. 마리메꼬라는 네네. 핀란드의 텍스타일 핀란드에 마리메꼬가 있다면 일본에는 미나 페로네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느낌인가 보죠? 이런 맞아요. 여러 텍스타일 중에서. 그 독창성이 어디서 나오지라고 하면 이분이 생각하는 독특한 어떤 제품 철학 네. 나는 원단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원단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옷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젊어서 생각하신 다음에 모든 원단들을 직접 디자인하세요. 근데 그 원단을 디자인하는 것도 다 손으로 그리세요. 살아갔다 일하다 만들다 이 책이 이제 대표님의 인생책이 된 이유는 뭐 미나가 아키라 만나면 이제 감동적이고 뭐 롱블랙 에디터들한테 이런 식으로 인터뷰어한테 접근해라 뭐 이런 가르침도 주지만 이 책 자체는 대표님의 왜 어떻게 해서 인생책이 됐나요? 왜 인생책이 됐냐면 네. 제가 이제 롱블랙을 런칭하고 4년이 이제 곧 돼요. 롱블랙이 9월에 4년 사전환을 맞거든요. 네. 근데 4년 동안 늘 롱블랙을 감사하게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지는 늘 엄청난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때로는 제가 인터뷰이들을 뵐 때요. 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롱블랙을 키울 때 이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어떤 깨달음을 주는 인터뷰이들이 꽤 계신데 네. 그 중에 정말로 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사이트는 창업자밖에 줄 수가 없겠군요. 또 뭐 물려받은 사람이거나 혹은 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 자기가 만든 사람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고 만들어낸 그런가요?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비록 자신이 이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네. 굉장히 긴 시야를 가지고 브랜드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을 좀 적지 않게 보긴 했는데, 네. 미나가와 아키라 대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봤던 분 중에서도 특히 그 시야가 굉장히 길고 넓으시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포가 굉장히 크시다. 네. 그래서 초기에도 정말 어려운 와중에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만은 굉장히 분명해서 그 지역에서 원단을 만드는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네. 우리 이런 원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단부터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어도 내가 당장 너무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단은 좀 잘 팔릴 것 같은 걸 빨리빨리 만들어서 일단은 돈을 만들면 언젠가 내 꿈을 실현해야지 할 수 있는데 네. 참치를 해체해 가면서 그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월급도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벌지 못하는 줄 수도 없고 돈도 벌지 못하는 그 시간을 견디면서 그 철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 거나 이제 아마 배포라고 하셨을 때 느끼셨던 네. 이 브랜드는 100년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처음에 이제 적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년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처음부터 나 다음에는 어떻게 이 브랜드가 영속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계속 그럴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에 어울리는 노래 뭐 들으면 좋을까요? 그 이상은님의 성애라는 곡이에요. 네. 제가 이 곡의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20대 때 이 노래를 정말 되풀이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소소한 풍경을 담은 곡인데, 이 미나가와 아키라 대표의 이 책 초반부, 네. 찰흙구슬을 빚던 그런 장면들처럼 저는 그런 소소한 기억을 듣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성을 자극하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곡이 떠올랐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지식 구독 서비스 플랫폼 롱블랙의 임미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나카 아키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미나카 아키라도 그렇고 아까 이제 대표님의 인생책 저자들도 그렇고요. 다 일이랑 삶을 분리하지 않는 사람인데 특히 미나카 아키라는 이분은 그냥 책에서 아예 쓰셔요. 그냥 나는 일과 삶을 분리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멋있긴 한데 이거 되게 요즘 좀 잘 못 듣는 말이다. 그리고 옛날 정말 이렇게 일본 경영자가 할 것 같은 그런 말이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런 말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워크라이프 분리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혹은 일 때문에 다른 소중한 가치를 희생시킨 사람은 아닌가? 뭐 이런 좀 이렇게 그렇게 약간 생각할 수 있어. 맞아요. 생각도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대표님은 일단 일이랑 삶이 분리가 돼 있으세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미나가와 아키라 대표님이 네.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그래 맞아.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지? 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작가님 어떠세요? 저도 분리 안 되죠. 네. 저한테는 소설 쓰기가 일이고 삶이고 뭐 그런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행복한 생각이 거죠. 들어요. 맞아요. 네. 제가 어느 순간에 일과 삶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뭔가 일과 삶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처럼 네.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색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단어가 원래보다 더 큰 그쵸. 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과 삶으로 분리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네. 즐기는 것, 즐기는 것, 하나는 이루는 것. 이루는 것.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루는 것은 소위 말하는 생산 활동.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오늘의 필요한 밥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이루는 거고, 네. 아니면 내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남기고 싶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이루는 것이잖아요. 네. 그거 외에 즐기는 것은 뭐지라고 할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뭔가 소위 말하는 소비 활동인 거잖아요. 네. 내가 영화를 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즐기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은 뭐지라고 할 때 이 즐기는 일을 가지고 이루는 일로 삼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뭐 취미를 일로 삼지 마라 이 조언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네요. 반대죠. 예, 내가 취미를- 예를 들면 네. 글쓰기를 좋아하시니까 네. 그걸 일로 삼아서 작가가 됐잖아요.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루는 과정을 즐기는 거. 이루는 과정은 근데 사실은 이룬다는 일은 언제나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아침부터 굉장히 성실하게 글을 쓰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성실하게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저는 예, 예. 그렇게 글재주가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근데 저 못 좋은 미래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멘트 아주 좋아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글을 쓰는 과정에 비록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 보통 취미를 직업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직업으로 삼으면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그럼 너는 예전에 취미 즐길 때처럼 그걸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고통까지도 사실은 정말 이제 일과 삶을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루는 과정을 사실은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일하는가 네. 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우리가 일을 할 때 네. 접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 과정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일종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해서 그 이루는 것을 하고 맞아요. 싶을 때 그때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걸 분리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고통은 내가 껴안고 감싸 안고 통째로 즐겨야 된다. 네, 그럴 때 어떤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일을 네. 내 업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건 아무한테나 오는 축복은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말씀 나누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전하 대표님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일을 하면 부품처럼 해야 되는 일, 어떤 큰 조직에서 딱 정해진 뭐 관료 조직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든가 그 일 자체가 어떤 한 인간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일, 이런 일도 있고, 그럼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이거는 좀 내가 나의 삶이랑 좀 분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직업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그 일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일에서 오는 고통도 껴안아야 된다,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고 네.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의미를 찾기 힘든 환경이 물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일의 종류도 종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문화, 그 조직의 목표가 네. 그 사람에게 의미를 찾기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다른 직업군을 예로 들면은 굉장히 뭐 저희 잘 모르는 주제에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업이 사양산업이 우리 둘이 됐잖아요. 굉장히 잘 아는. 네. 저와 대표님이 몸을 담았던 네네. 그때 저희 비슷한 즈음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던 기자들은 다 한 2010년대 중반 즈음에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의 의미를 찾아야지만 사실은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사에서 청소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했더니 나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네. 예를 들면 벽돌을 쌓는 사람이 나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성당을 짓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하는 일은 벽돌 쌓기 또는 청소하기라도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면 훨씬 더 그 일을 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을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단련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긴 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하시는 일은 언론사에 있을 때랑 같은 일인데 그 언론사라는 틀은 벗어나신 거잖아요. 네. 그 틀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틀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제품이 네. 누구를 위한 것이지?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지? 네. 사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혹시 신문사에 있으실 때 네.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는지 확신이 있으셨나요? 부장을 위해서.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네. 네. 그 확신이 조금 희미해졌죠. 사실은 독자를 위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이 기사를 도대체 누가 읽을까? 그냥 신문 만드는 사람끼리만 보는 기사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때 많았고 제가 사회부하고 정치부에 있었는데 그때 하던 얘기가 이건 서초동에 있는 3,000명밖에 안 본다. 이건 여의도에 있는 2,000명밖에 안 본다. 이런 기사들 이게 도대체 나머지 수천만 국민에게 수천만 한국인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기사일까? 이런 기사들 좀 쓰면서 회의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지금의 어떤 20대들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확신을 주는 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신의 확신을 줄 수 있는 회사라면 심지어 그 회사가 크든 작든 그리고 월급이 많든 적든 네. 그 일을 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팀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확신은 어떤 개인이 가질 수는 없고 그 조직이 전체가 사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 라고 서로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동료의 일을 통해서 나도 그걸 역시 우리는 이걸 만들고 있었어.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이걸 만들고 있었어. 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잖아요. 혹시 뭘 만들어내는 것만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나는 이 가치를 뭔가 창조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만이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소명이 된다거나 뭐 어떤 자부심을 준다거나 그런 걸까요? 만들어내는 것만이라고 했을 때는 손에 잡히는 걸 만들어낸다는 건 아니고 뭐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창조적인 일이 아니라 저는 아까 굉장히 이제 예를 든 것처럼 네. 벽돌을 쌓고 청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 늘 인류가 해왔던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이라도 네.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어라는 걸 내가 알기만 하면 그 일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네. 내가 매일 똑같이 아침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굽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빵집 사장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밥을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 빵을 사람들이 이런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가 먹을 텐데 그 사람이 이런 빵을 되게 좋아하니까 오늘도 되게 즐겁게 사가겠지? 라거나 네. 심지어 근데 그 사람들이 요새 당뇨가 요즘 사회적으로 너무 문제인데 설탕을 좀 적게 먹고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번에 빵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빵을 만드는 순간이 나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이 사실 저는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루는 과정을 즐기는 일. 제가 살아가다 일하다 만들다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음 화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하나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저자의 도량을 느낀 거. 사실 창업자들이 한국에서 많은 경우에 자녀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잖아요. 네. 그 심지어 뭐 그 별수 없더라고요. 젊은 창업자들조차, 상대적으로 젊은 창업자들, 뭐 벤처 1세대들조차 이제 자녀들한테 회사를 물려줄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런가 보다, 그게 당연한가 보다 했는데, 미나가 아키라 정말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느낀 게 100년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후계자를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가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맞아요. 아니고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디자이너. 분이, 네. 디자이너였던 분이 지금 이제 대표가 되신 지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이분은 이제 아마도 이사회 의장을 하시면서 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네. 이나가와 아키라는 계속해서 회사 일을 하는데 네. 정말 대단한 게 내가 창업자고 대표 디렉터인데 이제 대표직을 넘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치 바통을 넘겨받으려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바통을 넘겨받으려면 한동안은 같이 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자녀가 아니라도 거의 같이 창업한 거나 다름없는 굉장히 헌신적인 동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감사하지만 그분한테 넘기지도 않았어요. 어떤 그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100년을 갈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네. 라는 그 질문 하나에 진짜 선명한 답을 내놓은 건데 네. 그야말로 사심이 없이 이 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롱블랙 되게 잘 되면 근데 네.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저희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온 주식회사라서 예. 근데 물론 많은 주식회사들이 후계 승계를 하긴 하는데요. 네. 글쎄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네. 저도 약간 그런 장기 비전을 좀 가지고 싶긴 한데요. 아직은 롱블랙의 이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츠타야 서점이라는 일본의 이제 대표 서점도 지금 후계자 지명을 했잖아요. 마시다 무네아키 대표가 이제 다음에 대표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HR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그 빌딩을 해오신 분을 대표로 앉히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본받고 싶은 마음은 영속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 그걸 본받고 싶고 회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어느 여름날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피아노 네. 곡인데요. 네. 이제 여름이 거의 다 가서 네. 아쉬운 마음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중 어느 여름날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롱블랙의 임미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